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윤서진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대기업의 후계자 백지훈과 결혼한 지 3년째였다. 지훈은 잘생기고 말끔한 외모, 그리고 재력까지 갖춘 남자였다. 결혼 당시 수많은 언론이 현실판 신데렐라라고 보도했고 윤서진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서진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의 기대에 따라 내조에만 전념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점점 그녀는 백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아래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아버지랑 투자자 모임 있어. 옷 단정하게 입고 따라와. 지훈은 언제나처럼 명령조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애정도 배려도 없었다. 그저 사업 파트너 앞에 완벽한 부부로 보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나 병원 이야기 있었어.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깟 컨디션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내 책임이야. 요즘 왜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지? 서진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감정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억지로 화장을 하고 억지 웃음을 지은 채 백 회장의 저택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녀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윤서진 씨, 요즘 우리 지훈이랑 사이 안 좋은가 봐요. 한 투자자가 웃으며 말했다. 순간 시선이 쏠렸고 서진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호텔 로비에서 봤거든요. 지훈 씨랑 어떤 여자분이랑 아주 다정하게 있던데. 지훈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그냥 거래처 사람이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속은 찢어질 듯 아팠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 정말 거래처 사람이야? 지훈은 차를 세우지도 않고 대답했다. 서진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일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지훈아, 나한텐 중요한 일이야. 난 내 아내야. 지훈은 갑자기 차를 멈추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아내면 좀 아내답게 굴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지금 너 말투, 시어머니가 들으면 뭐라 하실 것 같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늘 그랬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이 돌아왔다. 며칠 뒤, 서진은 산부인과에 들렀다. 생리불순과 계속된 구토 증세 때문이었다. 의사의 말은 뜻밖이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입니다. 순간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녀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두려워졌다. 이 아이를 이 집에서, 이 결혼 안에서 낳아도 괜찮을까? 서진은 그날 밤 지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은 그는 의외로 무덤덤했다. 그래, 잘 됐네. 아버지한테도 얘기해봐. 아마 좋아하실 거라. 그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기대했었다. 지훈이 기뻐하며 그녀를 안아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임신 후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임신했다고 너무 게으름 피우지 마라. 예전 며느리들은 임신한 채로도 집안일 다 했다. 매일 누워만 있으니 지훈이 마음이 떠나는 거다. 서진은 매일 모욕과 감정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다. 어느 날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병원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 자연 유산입니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병원에 늦게 나타나 안타깝네 라고만 말하고 퇴근해 버렸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과거의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밝게 웃던 자신,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짐을 쌌다. 신분증, 통장, 여권, 필요한 것만 챙긴 뒤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디가? 이 집을 나가려고. 너 지금 미쳤니? 너 때문에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니?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전 이제 백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윤서진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다. 첫 발걸음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윤서진은 캐리어를 끌며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새벽 5시, 여전히 어둡고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을 혼자 떠나올 용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를 잃고 난 뒤 그녀의 세계는 단번에 부서져 버렸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그 결심 하나가 지금 그녀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첫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치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수신함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 지금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니?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니? 서진은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시달리고 모욕과 통제를 당한 세월을 뒤로하고 싶었다. 핸드폰 화면을 끄고 나서라 그녀는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에 가슴이 조여왔다. 3년 전 봄, 서진과 지훈은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때만 해도 다정한 사람이었다. 일 끝나자마자 그녀의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며 말했다. 서진아, 나랑 결혼하면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과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외모부터 성격, 말투까지 매일 평가했다. 너무 소심하잖니. 며느리는 당당해야 해. 웃어. 내가 한 말이 웃기니. 임신도 못하면서 도대체 집에서 뭘 한다는 거야. 지훈은 처음엔 그녀를 감싸주었지만 점차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서진은 매일 시댁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마치 집안의 하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었다. 남편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봐줄 거라,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그러나 그 믿음은 남편의 의도를 알아차린 순간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지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2시간 뒤 다시 걸었을 때도 음성 사서함만 들렸다. 불길한 마음의 차를 타고 그의 회사 근처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지훈과 한 여자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말았다. 그 여자는 유명 쇼핑몰 모델 출신의 신설아였다. 어린 나이에 화려하고 도발적인 분위기를 가진 여자로 이미 연예계 가십에 몇 번 오르내렸던 인물이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이 설아와 함께 호텔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 밤의 충격은 아직도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 따져 묻는 대신 서진은 그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서진아,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서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의지도 노력할 마음도 없었다.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를수록
서진은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명확해졌다. 그녀는 희생을 강요하는 결혼도 모욕을 일삼는 시댁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강우진. 서진의 친오빠처럼 지내던 사촌 오빠로 현재 뉴욕에서 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건너온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단했다. 서진아, 서울역 맞지? 표는 내가 보내준 대로 받았어. 응. 오빠, 나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다시 찾으러 오는 거야. 눈물이 알칵 쏟아질 뻔했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다시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오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뉴욕에 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 하나가 끊어졌다. 그때 플랫폼에서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지만 서진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지만 존재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신.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세게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뒤돌아볼 이유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3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목소리였다. 백지훈. 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훈은 숨이 차버렸고 얼굴은 화가 가득 차 있었다. 집 나간다는 게 말이 돼. 너 어디 가려고 해? 서진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지훈아, 난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미쳤어. 내가 우리 집을 떠나면 끝이야.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플랫폼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질수록 더 이상 과거가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윤서진은 그렇게 그녀의 첫 번째 단절을 완성했다. 그리고 곧 더 큰 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상승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윤서진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울에,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자신이 아니었다. 비행 내내 그녀는 자지 못했다. 감정이 복받쳐서도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묵혀두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해방감 때문이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몇 년 만에 가장 평온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게 폐속으로 파고들었다. 낯선 공기였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자류가 섞여 있었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우진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생 많았다, 서진아. 모든 경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울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살면 돼. 우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서진이 무너졌던 지난 몇 년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건네는 말이었다. 우진의 차에 올라타자 NIC의 도심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고층 건물들은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빠른 도시. 하지만 서진은 그 혼란조차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우진의 아파트는 맨해튼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며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 서진은 짐을 옮겨놓고 거실 중심에 서서 한 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곳에는 그녀를 얽매는 시어머니도 예도를 합리화하는 남편도 없다. 오직 그녀 자신만 있을 뿐이었다. 며칠은 푹 쉬어. 그리고 준비되면 회사로 출근하면 되고. 우진은 서진을 동생처럼 챙겼다. 오빠,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넌 생각보다 훨씬 잘할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했다. 한국에서 그녀는 능력이 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고 오롯이 아내로만 평가받았다. 가론 다시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우진이 건네준 한국 음식과 함께 간단한 한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캐리어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옷멋벌과 서류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직 작고 흐린 형체였지만 그 아이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지키지 못한 생명,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 서진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나 자신을 잃지 않을게. 약속할게. 며칠 후 서진은 우진의 회사에 출근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물류회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각자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한국에서 경험했던 억압적인 문화와는 전혀 달랐다. 여기 내 자리야. 우진이 말했다. 컴퓨터, 다이어리, 깨끗한 책상. 작은 자리였지만 서진에게는 처음으로 쟁취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먼저 물류 프로세스와 기초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다. 포워딩, 서류 작업, 계약 문서, 세금 규정 등 새로운 분야였지만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다. 특히 영어가 능숙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매일 퇴근 후 독학하며 실력을 키워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신입인데 되게 꼼꼼해. 서류 정리하는 거 정말 빠른데. 저폰 뭔가 다르다. 작은 칭찬조차 서진에게는 생소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회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우진 회사가 거래하려는 해외 파트너 중 한 곳이 뉴욕으로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었고 그 담당자가 바로 다니엘 최였다. 서진은 회의실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다니엘 최는 중저음의 차분한 목소리와 깔끔한 스타일의 남자였다.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던데 기대하겠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녀는 몰입했다. 서류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번역했고 때로는 파트너사의 의도까지 파악해보가 설명까지 붙였다. 다니엘이 몇 번이나 놀랍다는 듯 서진을 바라보았다. 정확하네요. 이런 통역은 흔치 않은데요. 그 한마디에 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 존재를 투명하게 취급받던 지난 세월과는 완전히 달랐다. 회의가 끝난 후 다니엘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미소 지었다. 배우는 건 금방 익히시겠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가능성을 봤어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서진은 명함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이 막히지 않는 삶,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 모든 것이 아직 어색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날 이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거세게 달라질지. 뉴욕에 온 지 3달이 지나자 윤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우진의 회사에서도 그녀의 성실함과 정확함이 입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회의 준비, 문서 정리,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맡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단순 사무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회사 중심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진이 서진을 불렀다. 서진아, 오늘 다니엘 채가 다시 온대. 이번에는 단순 미팅이 아니라 계약 전 마지막 협상이라 중요한 자리야. 너도 참석해. 서진은 잠시 놀랐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우진은 덧붙였다. 내가 필요해. 지난번 내 통역이 없었으면 우리 쪽이 불리했을 거야. 그 말은 인정이었다. 확실한 평가였다. 그 말 한마디가 서진의 어깨에 힘을 채워 넣었다. 오전 10시 회의실로 들어간 서진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물류사업과 해외 운송 계약은 규모가 크고 복잡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다니엘 채가 들어섰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단단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윤서진 씨, 다시 뵙네요. 서진은 정중히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시작부터 빠른 템포로 진행됐다. 두 회사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다. 서진은 양측의 말을 정리해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해석하고 상대방이 듣기 쉽도록 문장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걸렸다. 다니엘의 회사가 요구한 특정 조항이 우진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조항은 양사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다니엘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서진은 준비해 두었던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유각 변동성과 세관 규정 변화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우리뿐 아니라 다니엘 측에도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이 조건을 조금 조정하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녀는 수정 제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제시했다. 논리적이었다. 명확했다. 필요한 근거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 잠시 후 다니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한 건 처음입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서진이가 준비한 자료야. 서진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다. 최종 계약 방향이 정해졌고 세부 조율은 다음 회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니엘은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당신 없었으면 협상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거의 핵심 역할을 했죠. 다니엘의 칭찬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래전 지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너는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이나 잘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서진은 우진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우진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기분 어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웃었다.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거면 됐어. 퇴근 후 서진은 혼자 맨해튼 거리로 나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뉴욕의 밤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불빛들은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다. 서진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숍에 들어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예전 같으면 지쳤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힘이 났다.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움직였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다니엘 제. 그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오늘 도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에 진행될 추가 미팅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은 짧게 생각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스스로 부족한 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해보고 싶었다. 도전하고 싶었다. 더 성장하고 싶었다. 네,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곧 뵙죠.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미묘한 설렘과 긴장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녀를 다시 서울로 옛 그림자와 맞닥뜨리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뉴욕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주 윤서진은 우진과 함께 한국 본사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근 계약이 순조롭게 굴러가면서 회사 전체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띠고 있었고 서진 역시 그 중심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서진은 문득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맨해튼의 빌딩 숲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때였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화면을 확인했고 순간 심장이 꽉 줄어오는 것을 느꼈다. 발신자, 미등록 번호. 하지만 번호 한 구석은 너무나 익숙했다. 예전에 지훈이 쓰던 연락처와 비슷한 번호 배열이었다. 서진은 손가락을 굳게 말아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냉정함이 먼저 떠올랐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알면서도 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의 서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다. 오후, 다니엘 최와의 두 번째 미팅이 있었다. 오늘은 실무조율보다 향후 물류 구조와 비용 분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진은 이미 수십 개의 자료를 정리해 숙지한 상태였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윤서진 씨,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다니엘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깊은 논의로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상대 회사 실무진들도 그녀의 논리와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팅이 끝난 뒤 다니엘은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잠시 서진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다음 주 저녁 시간 괜찮으면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업무적인 얘기뿐이라 가끔은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성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단순 호감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싶은 자연스러운 흐름. 분명 그녀에게도 더는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런 자리를 가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무리하게 부탁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언제든 괜찮은 날이 생기면 말해주세요. 기다릴게요. 그 말은 오히려 서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 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한 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업무 정리까지 끝낸 뒤 그제야 오전에 왔던 미확인 전화를 다시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기록을 열어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같은 번호였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이어서 들리는 낮고 구른 목소리. 서진아. 그 목소리 하나로 모든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지훈이었다. 내 번호가 바뀐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연락이 되네.
서진은 차갑게 입술을 다물었다. 눈껏 말려. 서진아, 그게 나 요즘 힘들어. 다 너 알잖아. 회사 상황도 그렇고. 서진은 눈을 감았다. 한국 뉴스에서 잠깐 본 기사들. 지훈의 회사가 이미지 추락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 거래처들도 하나둘 손을 떼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서진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지훈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한테 미안하니까 사과하려고. 사과. 그 단어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고, 너무 무책임했다. 지훈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과거도, 위로도, 사과도 필요 없어요.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서진아, 우리 얼굴 한번 볼 수는 없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잠시 흔들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완전히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딱 한 번뿐이에요. 지훈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정말 고맙다. 시간 보내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서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봅시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즉시 끝내는 겁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알겠어. 통화를 끊자마자 서진은 묘한 떨림을 느꼈다. 지훈을 다시 마주하는 것. 그건 상처가 남아서가 아니라 더는 그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진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정리의 자리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과 추락이 서서히 그녀의 삶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진은 약속 장소를 정하기 위해 뉴욕의 여러 장소를 떠올렸다. 그러나 결국 가장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을 선택했다. 맨해튼 중심가의 인적이 많은 카페.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었다. 지훈과의 만남은 이틀 뒤로 정해졌다. 그동안 서진은 자신의 감정을 다잡기 위해 업무에 더욱 집중했다. 다니엘과의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우진 역시 서진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하루하루는 숨 가쁘게 지나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긴장이 쌓여가고 있었다. 약속 당일, 서진은 카페로 향하는 길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지훈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진이 다가오자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진아, 와줘서 고마워.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다. 자신감이 사라진 빈 껍데기 같은 목소리였다. 서진은 조용히 앉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마요. 말하세요. 지훈은 손을 모으고 잠시 침묵했다. 나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한 일들, 내 마음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서진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선아랑도 끝났어. 그 아이도 나랑 있을 이유가 없대. 나도 이제 다 잃었어. 직장, 사람들, 모든 게. 서진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죠? 지훈은 흠칫 몸을 떨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 삶이 공허하다는 걸 알았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지훈은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른 세계. 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삶, 저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우는 익수를 깨물며 서진을 바라봤다. 그래도 우리 사이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잖아. 서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냈잖아요.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손을 실룩였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서진은 차갑게 잘랐다. 우리 둘 다 알죠. 어린 게 아니었어요. 오만했을 뿐이고 저는 그 오만함의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서진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지우는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몸을 피했다. 서진아, 제발. 부탁이 아니라 강호처럼 들리는 건 여전하네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흔들림 없었다. 지훈 씨,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제 삶을 잃고 살았어요. 이제야 겨우 되찾은 삶이에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바라보지 않고 카페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카페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진은 두 팔을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뉴욕의 빌딩 사이로 햇빛이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국의 번호. 이번엔 낯설지 않았다. 시어머니였다. 가다. 서진은 자신에게 속삭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서진이니. 차갑고 독한 목소리. 오래전부터 듣던 목소리. 네. 어디야 지금? 미국이라던데. 너? 제정신이니?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다 내가 나간 후부터라. 내가 집안에 불운을 들여온 거야. 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 말은 늘 그녀를 무너뜨렸던 문장.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집안에서 도망쳤다고 자료가 될 것 같아.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미 자료예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서진은 비로소 자신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훈이 끝난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뭘 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뚝 통화가 끊겼다. 서진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둠이 더 깊어지기 전에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디든지 와봐. 이번엔 내가 지지 않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진은 카페에서 나온 이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맨해튼의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걷는 것이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서진은 이전에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명예와 체면을 상징처럼 여기는 집안이었다. 서진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였다. 시어머니는 결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가슴 속에서 다시금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냉정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뉴욕에서의 삶은 그녀를 바꾸었다. 도망치던 여자가 살아남는 여자가 되었고, 이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우진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진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다녀왔어. 얼굴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렸다. 괜찮아. 그냥 조금 힘든 자리를 다녀왔어. 우진은 묻지 않았다. 서진이 말할 준비가 되면 스스로 말할 거라는 걸 오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이제 여기 너 혼자 있는 곳이 아니야. 서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 배려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우진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서진은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우편물을 발견했다. 발신지는 한국, 서울, 회사 주소로 직접 보내진 것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편지, 그리고 하나는 사진. 그녀와 지훈이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인쇄한 것이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서진, 내가 만든 결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서진은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집안의 수치도 책임도 너에게 있어. 서진은 종이를 조용히 개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실망과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니엘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서진 씨, 괜찮아요? 서진은 급하게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 네, 괜찮아요. 다니엘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오늘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네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었나요? 서진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업무에 집중할게요. 다니엘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우진에게 우편물을 건네주었다. 우진은 편지를 읽고 이마를 찌푸렸다. 이건 협박이잖아. 그래 보러. 가만둘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자.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보낸 거라서 당장 처리하기 어렵다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야. 우진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뭘 원해?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끝을 내고 싶어. 정말로. 다시는 그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진은 그녀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한국에 갈 생각이야. 서진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에는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삶을 되찾으러 가는 거야.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혼자 가도록 두지 않아. 서진은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오빠까지 갈 필요는 없어.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없어도 나는 그래야만 해. 너 혼자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건 위험해.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진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 고마워. 정말. 며칠 뒤 한국 출장을 명목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한 뒤 서진은 다시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듯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돌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뉴욕에서 지켜준 사람들, 지금의 그녀를 인정해준 사람들, 그녀의 성장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 출국 전날 밤, 다니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진 씨, 출장이 한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서진은 짧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감정을 눌러 담았다. 지금 울면 안 된다. 울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은 오랜만에 인천공항의 공기를 다시 마주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녀는 돌아가는 것이었다.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끝내기 위해. 비행기가 인천공항 헐주로에 내렸을 때 윤서진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몇 달 전, 이곳을 떠나던 순간에 자신은 무너진 폐허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있었고 혼란 대신 목적이 있었다. 우진과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한국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다. 우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먼저 호텔로 가자. 일정은 내가 정리해 놓을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어지러웠다. 이번 한국행은 단순히 출장이나 업무가 아니라 오래 묵힌 상처와 맞서는 자리였다. 스스로 선택한 싸움이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백지윤. 서진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통화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디야? 너 한국 온 거 알아. 꼭 만나야 해. 서진은 핸드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다. 호텔에 도착한 뒤 서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물소리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은 오랫동안 그녀를 옥죄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대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끝낼 거야. 샤워를 마친 후 우진이 호텔 방으로 찾아왔다. 내일 오전에 첫 미팅 있어. 다니엘 회사 한국 지부랑 만나기로 했어. 중요한 자리니까 준비해두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은 일대로 해야지. 우진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이나 그의 가족이 다시 연락해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그건 위험해. 서진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알아.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오전, 서진과 우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다니엘 회사 한국 지부를 찾아갔다.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서진은 자료를 펼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업무에 몰두하는 순간만큼은 과거의 그림자도, 감정의 흔들림도 모두 사라졌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진은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 지부 실무진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침착함에 놀란 눈빛을 보였다.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한 거라면 저희도 그 방향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의 의견은 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우진도 흐뭇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오던 순간 서진은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바로 지훈의 어머니 이경숙이었다. 정장 차림의 독한 눈빛,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서진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넋이 왔구나. 너 같은 애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우진이 서진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 이러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밖에서. 그러나 시어머니는 우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당신이 윤서진이 새로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보네. 참, 남자 보는 눈은 변함없구나.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말씀 그대로죠. 제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이경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좋아. 그럼 해결해봐. 지훈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고 있니? 내가 떠난 뒤에 우리 집안이 어떤 꼴을 겪었는지 알아? 제가 떠난 건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망가지기 시작한 건 제가 떠나기 훨씬 전부터였죠. 감히 내가... 이경숙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른 인생. 그건 내 착각일 뿐이야. 너, 우리 집안에 아직 이혼 신청도 안 했잖아.
서진의 눈빛이 멈췄다. 그 말은 그녀의 숨을 잠시 멎게 만들었다. 이경숙은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넌 아직 우리 집안 사람이야.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내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면 너는 언제든 끌려올 수 있어. 우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이경숙은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떼었다. 협박이라고 느껴졌다면 그건 내 양심이 불편해서겠지. 곧 연락할게. 이번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녀가 돌아서자 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끝낼 것이다.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뭐가?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한다는 거.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예약했다. 한국에 왔으니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집요한 연락과 협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며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서진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고 밝은 불빛들. 그러나 그 아래에 숨어있는 어둠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진아, 지훈의 목소리는 허탈하고 지쳐 있었다. 엄마가 널 찾아갔다고 들었어. 미안하다. 그 사람, 내가 말려야 했는데.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너 조심해야 해. 엄마가 평범하게 끝낼 사람 아니야. 서진은 눈을 감았다. 알아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싸늘하게 불었다. 마치 곧 벌어질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공기였다. 우진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긴장된 표정을 눈치채며 물었다. 서진, 혹시라도 지훈 씨나 그 가족이 다시 압박해오면 바로 나한테 말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서진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 고마워, 우진. 차는 서초동의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문서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혼 절차는 이미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분리된 상태이지만 한국 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종료시키려면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 남편 측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소송 절차로 강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협박, 괴롭힘에 대한 자료들도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우진이 물었다. 전 시댁에서 서진을 붙잡거나 접근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서진 씨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집안은 결코 평범한 방식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들은 죄책감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고 거칠게 들어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지훈이었다. 눈 밑은 검게 패여 있고 말라버린 얼굴은 예전에 남아있던 자존심조차 희미하게 만들 정도로 초라했다. 서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진이 서진 앞을 막아섰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사적인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지훈은 우진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너, 왜 자꾸 서진이 옆에 붙어 다니는 건데? 서진이한테 내가 뭔데?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훈 씨,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무례한 행동이에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리,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잖아. 연락조차 안 받고.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서진은 단호히 말했다. 그건 제가 떠나기 훨씬 전 당신 스스로 만든 지옥이에요. 아나,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가 나 때문에 내게 또 연락한 것도 알아. 그래서 말리려 했어. 그런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누굴 불렀어? 서진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누굴? 일삼촌, 너도 알지. 한번 꽂히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사람.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야. 이미 움직였어. 너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번엔 그냥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닐 거야. 서진은 마음 한쪽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도 그들은 서진을 통제하기 위해 인력과 압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한 수단을 쓸 수도 있었다. 이제 와서 말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널 지킬 능력도 없어. 그 사람들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우진이 나섰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서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훈은 우진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법? 우리 집안이 법이랑 얼마나 엮여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법도 이용해. 서진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더더욱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끝내러 왔으니까요.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없이 중얼거렸다. 서진아, 조심해. 엄마뿐만 아니라 일삼촌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려고 아니면 내 옆으로 끌어오려고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우진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응, 아니야. 사실은 조금 무서워. 우진은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넌 여기까지 혼자 이겨내며 왔어.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내 옆에는 나와 다니엘 대프, 그리고 법이 있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낮고 차가운 목소리. 김우진 씨 맞습니까? 우진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누구십니까? 서진 씨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우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계로 바뀌었다. 당신은 누구죠? 서진 씨 시댁 쪽 사람이라고만 하죠. 순간 서진의 몸이 굳어졌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1시간 뒤 압구정 쪽 조용한 카페에서 보죠. 서진 씨 본인도 오셔야 합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으니까. 우진은 날카롭게 물었다. 왜 우리와 만나야 하지? 목소리는 웃음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는 끊겼다. 서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우진, 어떡하지?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야 해.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전문전이야, 서진. 그리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압구정의 작은 카페.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낮게 울부짖었다. 서진과 우진은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카페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지훈의 어머니 이경숙,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 서진이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이름, 외삼촌 윤철수였다. 그는 넓은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존재 자체가 압박감이었다. 서진은 도착하자마자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우진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약속 받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듣겠습니다. 이경숙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넋이 왔구나. 뭐, 용기는 칭찬해줄게. 그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하지만 여전히 넌 우리가 움직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서진은 의자에 앉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외삼촌 윤철수가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좋다. 그럼 직접 말하지.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우리도 알고 있다. 이혼하려는 거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제 선택이에요. 윤철수는 비웃듯 말했다. 선택. 아직도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우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개인의 결정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면 법적 조치. 윤철수가 손짓으로 말을 끊었다. 법? 김우진 씨, 우리 집안이 법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법은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아군이 될 수 있어. 우진은 이를 안 물었지만 서진을 바라보며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경숙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건 지훈이가 서진 너에게 쓴 진술서야. 너 없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갑자기 떠난 뒤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서진은 서류를 보기조차 싫어 고개를 돌렸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탓이 아니죠. 이경숙은 비웃듯 말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날카로웠다. 넌 다시 지훈이 옆으로 돌아와야 해.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우진이 즉시 말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해요. 이경숙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낮고 독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 책임이야. 너 같은 애가 집안에 들어와서 망가뜨린 건 내가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났기 때문에 더 엉망이 됐지. 서진은 더는 참지 않았다. 제가 떠나서 망가졌다고. 그럼 제가 있을 땐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언제요? 늘 무시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존재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요? 이경숙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너 같은 애가. 네, 감히 말할게요. 전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윤철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회사에 연락해서 내 자리를 흔들 수 있다. 그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우진이 즉시 맞섰다. 회사 문제는 이미 미국 측에서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뿐입니다. 윤철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경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진,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내 상사와 회사 대표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 다니엘이라는 사람, 미국 내내 보호막.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회사 사람일 뿐이야. 우리가 움직이면 그도 너를 지켜줄 수 없어. 이 말은 서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다시는 당신들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해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경숙이 이를 깎게 물었다. 은철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군.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이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 이경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만. 서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제 삶에 침입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은철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제가 겪은 모든 것, 기록해둔 모든 증거,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 여기서 한 말까지. 서진은 휴대폰을 살짝 들어 보렸다. 녹음 아이콘이 반짝이고 있었다. 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법을 이용해왔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여론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강하게 맞설 거예요. 정적. 그리고 이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그 순간 윤철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딱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훈이었다. 헐떡이며 카페로 뛰어들어온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만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경숙은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지훈아, 너까지 왜 이래? 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이건 아니야. 서진이는 이미 우리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경숙은 멍해졌다. 윤철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더 이상 너를 묶어두려고 하지 않을게.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후회와 고통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진심이었다. 그 순간 서진은 알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카페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끝난 걸까?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응, 이제야 정말로 내가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녀는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